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일관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1시간 전에 통보했다는 점에서요. 네. 좀 매끄럽게 일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통일부 출입기자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이미 그것들은 풀로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좀 매끄럽게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걸 진작에 지적하지 못한 거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죠. 남자분들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 원인이 그 남자 여자를 중간에 메신저로 보내서 화해하라고 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원래 이런 건 북한이 굳이 월북한 사람을 우리 고위급 인사의 시자로 일부러 보냈다 해도 우리도 이건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기 십상이고, 이건 사실은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 기본 배려에 해당되는 거지, 이걸 탈북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공격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작에 아마도 누군가가 그 직전에 이럴 수 있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조선일보 쪽에서는 지난 평창 올림픽 때도 해당 기자가 취재를 한 바가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평창 올림픽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이건 좁은 공간에서 풀로 취재하는 거잖아요. 평창 같은 곳에서 개방된 취재하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4차 방북을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고 종전선언과 경제제재를 해제를 요구했다라고요.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북미 간 주요 요구사항에 입장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무 협의가 진전될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시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핵 리스트 일부라도 제출해달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을 수 없다 말할 것이고 재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면서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재밌는 기사예요. 예. 요미우리 신문은 당사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원산지가 우리나라인데 쿠션 받고 외신으로 들어오는 뉴스거든요. 예. 이쪽도 저렇게 듣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국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몇 번 저희도 얘기했지만, 북미 협상의 프레임, 틀을 좀 바꿔야 된다. 리스트를 먼저 내면, 그러니까 리스트 먼저가 아니라 실물 먼저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강경화 장관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지난 평양 회담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가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건데, 그 이야기를 결국 미국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평양 회담 하고 나서 미국에 우리 쪽에서 전달했고 미국도 알고 있는 프레임인데,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뉴스가 마치 새로운 뉴스처럼 나오고 그걸 또 우리가 보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리스트부터 제출하면 이게 전분이 아니냐, 리스트가 빠졌다 안 빠졌다, 그 문제로 또 교착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물부터 사찰 포함해서 실물부터 파괴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면 미국 내에서 여론도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하면 그때 리스트로 가자. 이게 지난번에 이미 평양회담 때 나왔고 미국도 알고 있는 뉴스인데, 요미우리는 지금 한 거죠. 예. 이거 뉴스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일본 쪽에서는 근데 이제 거부했다, 여기다 포커스를 맞춘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면담 때 거부했다, 포커스를 맞춰서 북한은 또 한 번 이제 틀고 있다, 예. 협상을, 이런 뉘앙스를 주는 기사입니다. 예. 네, 곧바로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요.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알고 폼페이오 장관이 간 거예요. 예. 자,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밌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 선거를 앞두면서 다양한 언론과 인터뷰합니다. 꼭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북핵 신문입니다. 그렇죠. 예.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관계가 어떠하냐, 북한은 변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빠지지 않고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인터뷰는 아니고요. 플로리다를 방문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매우 잘 돼가고 있다. 관계들도 매우 좋다. 이와 같은 낙관론을 펼치면서 다만 북한 문제는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CBS 방송 60분 네, 유명한 방송인데요. 오래된 네. 유명한 방송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김정은을 신뢰하느냐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이거든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당신은 도대체 신뢰하고 있느냐 이런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토를 달거나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냥 정말로 신뢰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답변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느냐 공식적인 자리에서 뒤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 메시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이 메시지는 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진행자가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알고 있다라면서 자기는 어린애가 아니다.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었고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케미도 잘 맞는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는 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하는 성과를 내고 싶은 의지가 본인한테 있는 거죠. 예. 그런 의지가 본인한테 없으면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 발언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본인한테 오죽이 않은 언론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믿느냐라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 인식하에서 질문을 할 때 나는 믿는다. 나는 신뢰하고 잘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하려고 하는 답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머릿속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북한과의 문제를 풀 거다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게 그런 의지의 반영이다. 그래서 중요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남북 철도도로 어제 고위겸 회담이 있었는데 이게 다음 주부터 벌써 공동조사를 시작해서 11월에는 착공한다는 거죠. 네, 예.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진행하기로 어제 합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와 화상상봉 등 논의할 적십자회담도 11월 달에 열리고요. 또 산림협력 분과회담도 오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SBS 판단팀은 계속 내보내네요. 예, 어제도 세 꼭지 넘게 내보냈는데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일가의 승계 및 재산 상속에 있어서 세금을 돌리기 위한 편법이 이뤄졌다라는 것들을 또 다른 증거를 들이대면서 보도했습니다. 네, 결국 같은 메시지인데 좀 디테일하게 결국은 뭐냐면 이 이병철 회장 할아버지 때 땅을 사가지고 그거 세금 안 내려고 직원들한테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아들 손자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제 격세징해라고 하죠. 이건희 회장을 건너뛰어서 이건희 회장 소유였지만 이제 그 몰래 숨겨놓고 있다가 이때 이제 삼성 특검 때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가로도 그 1,000억 원 이상 덜 냈고 더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이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조직적인 당국의 묵인이 있었다라는 네. 것을 지적하는 건데요. 눈 감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편법 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땅값의 75% 혹은 플러스 과징금 그러면 한 1,200억 이상 돈을 냈어야 하는데 안 냈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 삼성이니까. 그것도 이제서야 겨우 들켜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삼성이니까 1,20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삼성이니까. 국세청은 봐주는 거고. 다 잡아가야 됩니다. 125억도 아니고 12억 5억도 아니고 12억 5천만 원도 아니고. 네, 일반인이라면 1,250만 원을 세금을 안 내더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액수가 이 정도 되면 감옥에 오래오래 갑니다. 자, 판다팀 응원하고요. 자, 시간이 오늘은 중요한 인터뷰 연속을 있어서 짧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마무리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사건 관련해서요. 어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관련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최소의 3만
7천여 건의 댓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숨기기 위해서 사설 인터넷망까지 사서 썼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생각해보면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 군의 최고 방첩기관인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경찰청 예. 정보국. 예. 그때 모든 공무원이 정말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예. 보안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들이 정보를 다루지 않고 예, 댓글 작업을 했어요. 예, 댓글 작업을 하고 여기서 뭐 정치인 사찰이나 유명인 사찰에 쓰지 않고 보면 인터넷상에 있는 일반인들, 예, 일반인들을 사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일반인들을 사찰하고 그 중에서 표적을 정해서 뭐 블랙리스트 정하고 레드펜 뭐 블랙펜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그 보수정권 시절에 게시판에서 뭘 썼는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악플을 달았다라고 자기한테 하는데요. 예. 그게 유명인이나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예, 저도 제 기사를 악플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을 달았다라는 결과를 본 적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란 바가 네.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정상인이 다른 의견을 가졌거니 하고 근데 왜 이렇게 괴롭히나 예, 정말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게 대하다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특정해서 담당하는 그 일반인들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일반인들도 다 달라붙어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예.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과연 다 끝났는가? 예. 지금 이런 정보기관들은 아닌데 그 세력은 여전히 저는 온라인상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네, 그 조직들이 일부고요. 그런 지목을 예. 당하고 있는데요. 예. 일부고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활동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오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초부터 9개월간 진행된 한미 FTA 재협상이 종결이 됐습니다. FTA 총괄이죠. 예,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 스튜디오에 실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라디오 출연 잘 안 해보셨죠?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됩니다. 그건 제가 할 거 아니고. 근데, 제가 이번에 모신 것은, 물론 뭐, FTA 협상 결과도, 듣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2번이나 총괄하신 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개인적인 인터뷰는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 메인 주제는 김현종은 과연 누구인가 적었습니다. 네. 자, 주제가 그러하다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FTA 얘기는 물론 제가 여쭤봅니다만 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노무현 정부 시절 그 참여정부 여기 어떻게 왜 합류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프로필 보니까 콜롬비아대 로스쿨 졸업하고 미국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쫙 있던데 어떻게 노무현 정부의 통사 본부장이 되신 거예요? 그 당선자 시절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을 스위스에서 귀국해가지고 그때 제가 WTO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WTO. 예, 세계무역기구에서 스위스에서 소재 그 WTO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통상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당선자 시절에. 네, 보통 이제 한 1년에 한 2-3달은 그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때는 새벽 한 4시쯤에 출근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전화가 한 5시쯤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선자 시절 때 만나서 뵙는데 딱 뵈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님 스타일이 멋있고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매우 좋아하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서 같이 일하게 됐다? 네. 말하자면. 예. 뭐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딱 이렇게 이제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애국적인 분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애국적인 분노. 예, 그리고 매우 그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예.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서 판단도 정확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대통령하고 그날 첫날부터 이렇게 통했어요? 예, 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못 들어본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이야기 자체를 거의 안 하셨어요. 뭐, FTA 질문만 계속 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예, 그렇군요. 처음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지지층 일탈 감수하면서 이제 FTA 추진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제 이 한미 FTA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 다만 이 절차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그 통과의 의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냐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구함할 때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예. 이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스터 그쵸. 선샤인 드라마를 보면은 예. 거기 나오는 관료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고위 관료들이 그 결정하는 게 참 많이 답답한데 시대를 못 읽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역사의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예. 이때는 우리가 다자보다도 양자적인 FTA를 할 시대였거든요. 흐름이 주류가. 근데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었었고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뚝심을 가지고 이건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는 있지만 이걸 안 하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이해찬 총리께서도 당시 네.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한미 FTA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결정은 필요했던 결정이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협상을 좀 괜찮게 했다. 뭐 51대 49, 6대 4. 대통령께 끝낸 다음에 6대 4 시합을 했는데 상대방이 있으니까 51대 49로 홍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만 그때 제가 수치로 예. 이것을 제가 잘했다는 우리가 협상을 괜찮게 했다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예. 이제 홍보를 이제 강하게는 못했었습니다. 홍보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거의 내국노 수준으로 공격을 받으셨고 진보 진영으로부터 그리고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판을 많이 받으셨는데 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각 진영으로부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본인의 홍보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것도 없었지만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러합니다라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비판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신공격인데 항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항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총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머리가 지금 이제 많이 하얘졌고요. 그 당시에 그때 하얘지신 겁니까? 그때 많이 하얘졌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협상에 집중하느라고 예. 그런 얘기가 잘 들리지도 않았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기사들 몇 개 보니까 아주 조금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서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책이 안 팔렸죠. 그러니까 그때 일일이 항변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너무 바빴고 다 끝나고 봤더니 뭐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조목조목 본부장님 성격에 맞게 쭉 책으로 다 썼는데 아무도 안 읽더라 이런 거죠. 좀 생각해보니까 500페이지짜리 책을 썼는데 누가 읽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 이제 한미 FTA에 관련된 괴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감기약 봉지 한 봉지가 10만 원이 되고 맹장 수술이 900만 원이 된다 이런 아니면 수돗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빗물을 받아 써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괴담이 많았었는데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봤는데 딱 체크를 해봤는데 체크요? 예.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라 예.
그 6인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그 맹장 수술이 41만 원인데 예. FTA가 이제 그 발효하고 난 이후에 2016년에 45만 원으로 4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900만 원이 안 됐고 또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면 뒤끝이 오랫동안 있으신 분이 꼼꼼하게. 뒤끝은 없습니다. 뒤끝은 그냥 책으로 말할 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은 이건 좀 이제 그 심한 표현이긴 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군 이래 우리가 5천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비판을 한 거기 때문에, 나하고도 그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결과가 다 말해 줄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도 없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FTA 하기 1년 전에 2011년에는 대미 무역 흑자가 116억 불이었는데, 2016년에는 그게 232억 불이 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180억 불이 됐는데, 그 이제 180억 불 조금 줄은 이유가, 우리가 그 에너지를 좀 미국에서 한 36억 불을 또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역량은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미 FTA는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 6대4 정도로 도움이. 뭐 51대 49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 당시 이제 그런 미국하고 우리의 국력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은 몰라도 틀림없이 미국이 그 숨겨놓은 어떤, 카드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 건 두려움이 컸었죠. 예, 두려움이, 진영과 합쳐져서 그런 반응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모셔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셀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 문 대통령은 왜 본부장님을 또다시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다시 똑같은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통상교섭본부를 이제 그 2번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번 미국에서 기자회견 할 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걸 2번이나 해야 되고, 미국 애들하고 2번씩이나 협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제 하소연을 제가 좀 털어놓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께서 아마 저를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시 시킨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통상 분야를 보니까 이게 평시에서 전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마 통상 분야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예, 평시 상황에서 전시 상황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게 통상 용어를 사용하자면은 자유무역이 관리무역으로 가고 있다. 그걸 아마 이제 캐치하신 것 같고, 근데 굳이 그거를 본부장님한테 다시 맡기실 이유는 뭡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협상했고 성사시켰기 때문에, 이게 국익에 합치하지 않으면은, 성격상 김현종 본부장은 이게 국익에 이게 맞지가 않으면은, 이게 좀 손해가 본다 생각이 들면은 깰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도 그런 태도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나는 깨버릴 거다. 예. 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는 게 뭐냐니까 제가 협상에 임할 때 2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시한 대로, 장사치 논리로 협상에 임해라. 그리고 만약에 불리하면 깨라. 그 두 번째는 이제 단재 신채호가 언급했던 이제 얘기인데, 협상가들이 세계를 상대해서 결과를 잘 내야지만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해서 우리는 2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10년 전에 그걸 보고 불리함을 깰 사람이고 네. 이번에는 단호하게 나가야 되고 예. 적합한 인물이고 그때도 성과를 냈으니 문 대통령의 판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10년 전에 머리가 셀 정도로 고생했는데 이걸 또 왜 맡으셨어요? 이제 국가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이 터지면은 유태인들이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전쟁터 전선에 나가는데 이 똑같은 개념이죠. 통상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예,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duty calls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어, 오전부터 영어 써서 좀 죄송합니다. 듀티 콜스. 예.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나가서 또 한번 협상을 또 국제 무대에서 해야 되겠구나. 평시라면 내가 필요 없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쟁이 벌어졌구나. 통상에서 할 수 없다 내가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즐겁지 않지만. 예. 그건 즐겁지 않다는 것은 그건 이제 너무 그냥 아침 너무 일찍에 인터뷰를 하느라고 제가 그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즐겁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전쟁도 성격상 즐겁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를 폐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치고 나갈 것이다. 그걸 예상했다. 네. 그거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그 미국 대선 전에 예. 미국에 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힐러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캠프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시켰는데요? 제가 그때 실업자였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몸이라서 그때 이제 미국 가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예. 이 백인 중산층의 그 몰락을 봤을 때 예.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이 백인들의 그 절실함 예. 이걸 봤을 좌절감. 때 좌절감과 절실함 그리고 그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제가 결국 이겼고. 예, 이겼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예.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이걸 미국 이행을 하겠구나. 피해의식 박탈감 있는 백인들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제가 나빠질 때는 그게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 자동화를 해가지고 그런 물건들을 제조하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통상이나 이 분야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미국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폐기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드워드가 쓴 Fear라는 책에 보면은 또 이제 폐기하겠다는 편지까지 작성해가지고 보내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하고 나서 한미 FTA 얘기 나왔죠 그때. 그리고 실제 협상하시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폐기 언급 같은 거 했었나요?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예, 만약에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폐기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요구 상황을 보면은 사실상 폐기에 준하는 수준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니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나을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니까, 아니, 이런 무리한 요구 사항을 들어주느니, 차라리 이건 우리가 폐기하는 게, 국익 차원에서 우리한테 더 유리하겠다.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상한 것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폐기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은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러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폐기할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할 때 이건 지금 우리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지금 즉시 관세를 철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것을 폐기하고 뭐냐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교역량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본부장님이 미국 쪽에서 그렇게 나올 때 그러면 우리도 폐기할 수 있다. 우리도 폐기하는 게 낫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민족 차원에서 이건 폐기하고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미국도 폐기라는 단어를 거론하면서 시작했고 본부장님도 뭐 그렇다면 우리도 폐기하는 게 나아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네. 그러면
강대강으로 부딪혔는데 네. 어떻게 협상이 이렇게 빨리 끝났죠? 제 생각에는 미국 측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우리보다 먼저 폐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본부장님 폐기할까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제가 폐기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한국의 입장에서 폐기가 낫다. 예. 이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 자 봐봐라 네. 이러이러하지. 그렇죠. 미국하고 교역량 우리 얼마 안 되지. 네, 그거 폐기하면 우리가 더 이득이야.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저 사람 진짜로 폐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원래는 저쪽에서는 일종의 블러핑인데 이쪽에서는 진짜 진지하게 폐기까지 생각하니까 그래서 10년 전에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도 한미 FTA를 처음에 협상했을 때 이게 타결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 측 상대방한테 그런 욕을 할 바에는 이 협상 깨자. 이건 우리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을 수십 번, 100번 넘게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미 FTA가 타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빡빡한 분이시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의 라이트 하이저인가요? 네. 원래 같은 로펌에서 일하셨다면서요? 네. 네, 같은 로펌에서 일했고 저는 뉴욕 사무실에 있었고 네.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이제 워싱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실력 좀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전이 있고 조상이 옛날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하고 같이 독립운동하고 전쟁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 중산층의 몰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데 양반이 인터뷰했던 거 보니까 본부장님 때문에 반만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다고 했다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쪽에서 반만씩 떨어진 건가요? 왜 그런 말을 했죠? 하이저는? 좀 이제 반맛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한 건 사실입니다. 본부장님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미국 기자들한테 반맛 떨어진 김현종 때문에 술 한잔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좀 술이 알코올 도수가 좀 센 걸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첫 회의를 할 때 제가 8월 4일 날에 부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임명이 8월 4일 날짜인데 7월 달에 재협상을 하자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수가 없을 때 7월 달에 재협상을 하자는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공정한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저쪽 수상도 안 정해졌는데 저도 좀 기분이 매우 나빴죠. 그래서 워싱턴에 와서 협상을 하자 그러길래 한미 FTA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협상을 요구하는 쪽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서울에 와라. 나는 아직도 우리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와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워싱턴에 안 가고 서울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 왔습니까? 안 왔어요. 결국 안 왔어요? 예, 영상회담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하자. 영상회담을 했는데 처음부터 기싸움을 하셨구나. 예, 그러면서 무역 흑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 FTA는 무역 흑자 적자를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교역량이 얼만큼 늘었고 그리고 일자리가 얼만큼 더 생겼고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지 무역 흑자가 조금 늘었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116억 불에서 232억 불로 는 것에서 거의 더블이 됐으니까 좀 이제 걱정을 했겠지만 그렇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또 이제 무역 흑자가 늘었으니까 괜찮다고 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럼 9개월 정도 하고 나서는 좀 친해지셨어요? 아니요. 이제 아니요. 처음 이제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제 워싱턴에서 만났는데 보통 이런 두 이제 적장들이 만나게 되면은 보통 1시간 넘게 회의를 하거든요. 첫 회의는. 근데 제가 시를 보고 있었는데 우선 정확히 21분 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이베리아 찬바람이 그냥 쌩쌩 불었고 21분 딱 회의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악수도 하지도 않고 뒤로 돌아선 다음에 그냥 퇴장을 했죠. 둘 다. 그래서
아니, 끝까지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고. 아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이가 좀 좋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세게 나가니까, 예. 나중에 이제 미국 측에서, 캐나다하고 멕시코, 나프타 협상과는 달리, 예. 그 소규모로 타결 가능한 거로 몇 가지만, 하자. 하자. 하고 먼저 제안이 옵니다. 근데 제가 그 제안을 딱 들어보니까, 제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협상할 때는 이게 어떤 게 명분이고 어떤 게 실리인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양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법무장님이 이런 분인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고요. 예. 예. 자, 한번 더 오셔야 되겠는데. 질문 절반도 안 했는데, 시간이. 자, 이력을 보니까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2011년까지 또 삼성, 이분이 이력이 화려합니다. WTO에서도 했지만, 유엔 대사도 하셨고. 그런데, 오히려 통상교섭본부장은 오히려 가장, 직급으로 낮다?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력보다 특이한 지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 2011년까지는 삼성전자의 사장이셨어요, 또. 삼성전자 사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닌데. 근데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왜 사표를 내셨습니까, 그때? 그때 2009년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2011년 12월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신 게 아니고 사장이에요, 사장. 예. 사장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우리 총수께서도 왜 포스코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 1년 되기 전에, 퇴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그런 유사한 이유로 제가 이제 그런 유사한 이유라니요. 이제 공동체란 것은 비전하고 전략과 전술 단위에서 움직이는데, 저하고 그게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공동체 정신과 좀 안 맞다고 생각했다, 어느 지점에서. 꼭 좀 우아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서로 생각이 달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대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가 이제 차려졌기 때문에, 대선 캠프 가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삼성상장 관두고 문캠프에 가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이유를 드리자면은 이제 네. 그 사람이란 게 다 그 에센스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에센스란 게 있는데, 즉, 제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어딘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직장을 7, 8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년에 한 번씩, 평균 4년에 한 번씩 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이 목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신앙이 중요하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보람이 느꼈을 때가 공직에서 국격 국력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가 제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 1968년에 건너갔는데, 그때 이제 아마 제 마음속은 제 시계가 멈춰섰던 거죠. 68년에. 예,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88년도에 귀국했을 때는 68년도에 멈췄던 시계가 다시 이제 시작한 거겠죠. 근데 그때 68년도에 처음에 이제 제 부친께서 부친이 외교부에 계셔가지고 이제 워싱턴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을 외우고 나갔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절.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아직도 그때 교육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2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그래서 아직도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맙게 느끼는 이제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은, 파독 광부 간호사, 그리고 월남,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들, 또 이제 제가 이제 편하게 유학 공부하고 있을 때 민주화를 위해서 체육탄 마시면서 이제 민주화를 위한 운동권, 그리고 이제 6, 70년도 때 여공들, 수출 드라이브를 하는 여공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런 차원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이제 2012년도에 캠프가 차려졌을 때 그쪽에 조인했습니다. 예, 길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삼성사장
만들고 문재인 캠프 가서 문재인 대선, 2012년을 끝나고 나가지고 대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커리어가 쳐다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제가 한 3년 동안 실업자가 됐었죠. 뭐 일을 뭐 특별히 찾아본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통상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다른 분야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통짜 돌림물이 뭐가 있나 이제 찾아보니까 통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유엔 대사 시절 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점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10년인데 똑같은 자리에 갔어요. 진급도 아니고. 그럼 좀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다시 불어서 통상을 맡길 거면 뭐 장관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억울한 점은 없으셨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네. 그냥 저는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직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들어가서 장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스펙으로 볼 때는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 정치권에서 콜하기 딱 좋은 스펙이신데 그런 제안은 저는 왔을 거라고 보는데 언제 누구한테 갔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곤란하실 테니까. 예. 왜 거절하셨어요? 안 가신 거 보니까 거절하신 것 같은데. 예, 그때 제안이 왔었는데, 거기서 왔죠. 예, 그래서 왔어요. 제안이 왔었는데, 근데 장수가 주군을 한 분을 모시지 두 분을 모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안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했었고.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다른 정당은 갈 수 없다.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안을 좀 안 받아들였고.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네요. 이미지는 뭐랄까, 약간, 검은 머리 외국인의 미국적 사고를 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말 잘 하시면 영어를 더 편하게 여기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저것도 있더라고요. 미국 로펌에서 일할 때 굳이 귀국해가지고, 학사장교를 마치셨더라고요. 석사장교입니다. 석사. 예, 6개월 석사장교라고 해가지고, 육개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제가 한 번 더 나와주시죠. 이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시간이. 제가 이제 FTA 물어봐야 되거든요, 잘 됐는지? FTA 물어봐야 되는데, FTA는 잘 됐죠? 결과적으로. 아니, 오늘 제가 알기로는 FTA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하러 나왔는데, 지금 FTA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한 하나도 번 더 없어가지고. 모시겠습니다. 김현정 본부장님. 김어준의 뉴스 공장. 지자체장 취임 100일 기획 인터뷰. 지난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 못하셨죠? 그래도 안녕하다고 해야죠. 예, 반갑습니다. 원래 노정에 대해서 연속 묻는 기획인데, 예. 첫 번째 인터뷰 때도 사실은 김경수 지사한테 드루킹 관련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사님도 순서를 잡고 보니 마침 또 여러 논란들이 동시다발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까만 점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도정백일 질문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몸에 점이 없습니다. 몸이 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설마? 조그마한 것들 있겠죠. 뭐 잡티 이런 거 있죠. 근데 점은 없습니다. 동그랗고 까만 점 없고 전혀. 네모난 점은요? 네모난 빨간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다리. 빨간 점. 예. 뺀 점 없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제가 그 은밀한 부위에 점을 뺐으면 아마 토픽감 아니겠어요? 완전 뭐 전혀 없습니다. 의료진이 보면 뺀 건 알겠죠. 그렇겠죠. 예. 네.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전 이야기는 농담이고 다른 또 신체 비밀도 있다는 저쪽 변호사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문제죠. 이제 과거 중세 시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만 마녀냐 아니냐 주로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였는데 최후의 방법이 이런 거였다고 해요. 물에 던져 넣어가지고 살아나오면 마녀고 죽으면 사람이고 살아나오면 마녀인 거죠. 사람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이제 그런 거였죠. 이것도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온갖 뭐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경기도정 책임진 사람으로 이제 그 논쟁을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안 했는데 이 문제는 혹시 뭐 우리 공장장님은 그 들어보셨나요? 그 사실 엄청 수치스러웠는데 뭐 인터넷상에서 돌긴 돌았죠. 네. 근데 이거는 더 이상 계속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선 끝내야 되겠다.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저도 사실 인간인데 그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안 하고 싶고 치욕스럽고 생각만 해도 사실은 수치심이 몰려오는데 그래도 제가 경기도 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 이건 의무다 공직자로서의 개인이라면 절대 뭐 대응할 수도 없고 싸우겠지만 확인하는 게 이 논란을 끝내는 것이기도 해서 그냥 감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경찰에 이제 신체검사 받을 용이 있다. 뭐 어떤 방식도 받아들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왕 그렇게 만약에 결정하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이게 이런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척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날짜라도 경찰이 지정해주는 어떤 방식이든 확인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경찰이 안 하겠다고 하네요. 경찰이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단순히 뭐 카드를 썼냐 안 썼냐, 뭐 어디서 만났냐 안 만났냐 이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 입증이 된다면 치명적이죠. 뭐 경찰도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러면 경찰이 그렇게 빨리 안 나서면 왜냐면 이거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종류의 논란이니까요. 뭐 소송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의료인들로 이렇게 거기 기자들 정도 입회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찰이 안 났으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라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을만 믿고 계속 기다리면 또 시간이 지연되는 데 따라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안 한다면 뭔가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의심의 여지 없는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그 점은 뭐 경찰이 그게 뭐 경찰 개인이 아니니까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뭐 어떤 결정이 있겠죠 아마도.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왜냐하면 핵심 쟁점 아니겠어요. 점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그건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말로 은밀한 부분에 관한 얘기였고 그것도 뭐 특징까지 다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갔던 누군가가 보고 얘기해 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 가능성은 제가 100% 장담합니다. 아 그래요?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있다면 보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어쨌든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건 뭐 네.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 같이 그때 뭐 같이 오셔도 됩니다.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자택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언론 보도로는 이 압수수색이 과도하다 이런 주장하셨어요? 이게 2012년에 벌어진 일이고 당시에 형님은 실제 정신질환이 있었고 또 그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강제 입원을 당했는데 저희 형수님하고 조카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살하겠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 뭐 폭력 행위에다가 좌우지간에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져서 형수님과 가족들이 이제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 2012년 당시에는 온갖 폭력 범죄들이 벌어졌거든요. 형사처벌 받은 것만 해도 5건입니다.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일이죠.
그 7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한 100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뭐 현행범 체포가 되거나 뭐 고발당해서 처벌받은 게 5건이고 그리고 검찰에 당시에 우리 형님이 내가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형량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실제로 검찰이 정신병원 감정을 조건으로 소위 이제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고 또 형님이 실제로 이제 2013년 2월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 우울증 진단서 내고 벌금 500만 원으로 이제 종결된 일도 있고 그전 치료받은 일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전 2012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이게 어머니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제 자살할 수도 있다. 어머니 입장에서 걱정 아닙니까? 자식이.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는 민원을 냈고 저희는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진짜 그런 증세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행정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안 했죠. 왜냐하면 형님도 반발이 너무 컸고 정치적으로 막 워낙 시끄러웠던 일이어서 저희가 하다가 중단했어요. 하지 말자. 이유는 그때 일단락이 된 사건인데 일단락 됐고 이게 이제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논란이 됐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7년까지 대선 때도 엄청나게 심각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이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를 체크를 했어요. 2번 했다고 합니다. 최하 2번 이상. 안 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뭐 수사, 감사, 내사 뭐 이런 걸 받았으니까요. 그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얼마나 사실은 많이 좀 당했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부와 많이 싸웠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스크린을 하고 했는데도 문제가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또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수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로서도 뭐 수사에서 스크린하면 좋죠. 공식 결론이 나는 게.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경찰의 집권 여당의 그 유력 정치인 경기도지사를 일부러 압수수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그들의 내심의 의사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날 압수수색을 한 내용이 뭐냐면 2012년 당시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그 문서를 2012년 당시에 문서를 찾겠다고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영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다른 사건이 아니고. 그런데 6년 전 영장에 기재된 건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2012년 당시에 집에서 그 컴퓨터로 그걸 지시할 리도 없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서 제 핸드폰 가져간 게 전부죠. 달라고 했으면 사실 저도 줬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핸드폰 적시한 게 아니라 그때 지시한 문건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택을 수색하는 것이다. 했고 이제 핸드폰도 2012년 당시에 강제 입원을 지시한 문서와 관련된 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죠. 다른 게 적시되지 않았어요? 딱 그겁니다. 영장은 딱 그거였어요? 네. 근데 2012년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으면 사무실에서 지시를 하지 집에서 그걸 지시할 리는 없는 건데. 내심의 목적 혹시 스마트폰의 확보 아니었나요? 혹시 경찰에?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뜻이니까. 어쨌든 영장은 2012년에 그 형님 건으로 강제 입원을 지시한 일이 있는지 강제로 한 것이 그런 문건 같은 게 남아있는 게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집을 가택을 그렇습니다. 수색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와서 그걸 압수수색을 집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다 읽어봤는데 읽어본 내용은 핵심은 그거였어요. 2012년 당시에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공식적 기록이 없다. 2013년 2월부터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긴 했지만 2012년에는 없다. 12년에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 거 아니냐. 정신질환자로 보고 강제 입원, 그러니까 확인을 위한 진단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정신질환이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신질환자였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직권남용 아니냐라는 게 경찰의 압수수색 범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 당시에 이미 그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투약한 일도 있고 그건 형님이 블로그에 쓴 글에 나와요.
약을 먹은 사실을 네, 그런 것도 있고 검찰의 기소 중지 의견서에도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내겠다. 좀 미뤄달라 처분을. 충분한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 의사도 2012년 4월에 조울증이다.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 나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병이니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런 전후 사정으로 인해서 경찰이 지금 6년 지나서 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경찰이 요청한 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해 주는 게 압수수색 영장인데 물론 뭐 그 사법농단은 완전히 반대긴 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발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보통의 범죄 수사에는 이제 요청하면 불법적 요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다 해주거든요. 90% 이상 발부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기관의 의지죠, 결국은. 수사기관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회에 그 문제를 말끔히 털어버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의지는 저희는 알 수 없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되는 거고 근데 경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고요. 네. 그건 뭐 경찰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긴 한데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 네, 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 사안이 많네요. 이제 또 그 퇴입 개정 소위 이번 이제 계속 이것만 할 거군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도정에 대해서도 갑자기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네, 네, 있습니다. 네. 도정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해경군김 우선 전해철 의원이 고발 취하했는데 네. 이사님이 부탁을 해서 취하했다라고 전해진 모양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기사가 있는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기사가 있는. 사실관계 본인 관점에서 사실관계 어떤 겁니까? 저는 6월 이제 본선이 끝난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당내 분란이 벌어져서 제가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네.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먼저 전화해가지고 네, 이거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신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전화 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하여튼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이 잘못하면 뭐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하지 않냐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는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내 분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 선거가 끝났는데도 선거 직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선거 후에 좀 당내 화합도 좀 필요하고 또 정치인 개인으로 제가 형님으로 아주 가깝게 모시는 분이니까요. 그 형님 입장에서도 사실 안 좋다 이게.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내가 아니다는 얘기는 그분도 말씀하셨으니까 아닐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개정주가. 네네. 그래서 이거 법률상으로도 사실은 문제삼기 어려운 정치적 표현 아니냐. 이걸로 계속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권유를 드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는 근데 그걸 부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상대는 그래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분의 의견이긴 한데 저는 그분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제3자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바보 아닙니다. 이 정치는 순화된 형태의 전쟁인데 그 상대가 아주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정치적 적군이 정치적 적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탁한다고 서로 경쟁하다가 경쟁하는데 상대에게 유리한 또 나에게 불리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럼 부탁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부탁으로 그 말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언정 네. 그건 뭐 전체 위원회의 심정이니까 그럼요.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부탁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을 내가 부탁할 바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냥 권유한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그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이다 이런 네네. 의미였다. 결국 결론 없이 그 후에도 계속 이게 확대돼가지고 당내 분란과 지지층들의 분열이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건 뭐 서로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권유하고 혹은 뭐 본인을 위해서도 충원을 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탁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부탁을 왜 하냐 안 될 일을 그렇습니다. 이런 그냥 아니라는 생각이 얘기를 한 있고.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넉 달 후에 그 취하가 이루어진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거는 뭐 그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이게 제 부탁 때문에 한 건 아닌 거는 맞겠지요. 했으면 그때 했겠죠. 그렇겠군요. 네. 예. 이제는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전해수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늦게라도. 알겠습니다. 그 개정주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한겨레에서 50대 남성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50대 남성이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긴 네, 있었습니다만 네. 확인할 수가 없었고 저도 뭐 다른 루트로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가 네.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고 근데 또 어제는 그 남성이 과거 운전기사로 지사님의 운전기사 네. 과거에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팬카페 운영자의 주장이 있었어요. 네.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따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그때는 그 개정주가 본인이 맞다고 시인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본인이 시인을 맞다고 한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난 주말까지 상황인데 근데 오늘은 또 다시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그 소위 그 50대 남성. 저도 지금 아침에 봤는데, 계정이 내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그렇게 입장을 또 바꾼 것 선회했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는 사이죠. 네. 50대 남성이라는 얘기는 저는 다른 채널을 통해 듣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남성이 지난 토요일 날 특정이 됐다가 그래서 본인한테 제가 지시한 바로는 본인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거 내가 맞아 라고 시인을 그때는 했었고 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하셨군요. 네.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운전기사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수행 기사면 당황했는데, 기사면 그래서 우리도 뭐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죠. 있는데. 뭔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대부분. 네, 뭐 그럴 수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저희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과거에 운전기사였다고 하면. 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했다면, 뭐,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또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저희도 정말 홍보한 일이고 비난받을 일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그 사지 표시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저희도 좀 혼란스럽고 다시 한번 미국으로 빠지는 셈인데 네. 뭐 경찰이 결국은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정주 50대 남성의 개정주라는 말은 있었는데 뭐 심지어는 안철수 지지자다 등등의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확인이었고 그러다가 저도 얼마 전에 50대 남성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채널로 듣긴 했으나 지난 토요일 상황이 그러니까 그 카페 운영자가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제가 알기로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일 것 같다는 어떤 추정이 있어서 연락해서 당신 맞지 않냐고 했더니 본인이 시인을 그때는 했어요. 했고 저희도 그 기사에 보면 이제 09 KH 김 언더바 두 개. 09 언더바 두 개 KH 김 이름으로 CBS에 제가 출연했을 때의 상황을 다 봤다, 뭐, 세 사람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누가 같이 갔었나? 누가 같이 갔었나. 그리고 09 KH 김이 08 HK 김으로 바꿨다는 건 이제 카페지가 사실 5월달부터 이미 확인했던 사실이고 해서 같은 사람이다. 이보연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같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여성 이름을 썼는지도 나중에 해명한 것으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입장을 다시 바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계정은 내 거 맞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지금 또 바꾸고 결론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개정주가 설사 그 운전기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까이 있던 분이고 아까 뭐 그분으로 확인되면 이제 도의적 책임, 뭐 정치적 책임 사과 얘기하셨는데 그 계정을 가까이 있던 사람이니까 부인이 공유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아내도 뭐 소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지금 극단적으로는 무슨 집사람의 전화번호 예. 또 집사람이 쓴 이메일 이런 예. 것까지 다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예. 그 트위터의 특성은 익명성이고 아무나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제가 총수님 계정 만들어가지고 전화번호 이메일 넣고 만들어서 막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거를 자기 이메일 또 자기 아이디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넣어가지고 했을 거다라는 상상인데 그런 상상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뭐 신분을 속이려고 하는데 왜 그걸 진짜를 넣겠냐? 반대 상황이죠 오히려. 그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넣은 것이다. 그건 모르겠어요. 뭐 저희는 모르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섣불러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 의혹은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의 의혹을 밝히자고 하는 건데 경찰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과연 명백히 밝혀질 수 있겠는가 싶긴 합니다. 저는 뭐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밝혀지고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5월 달에 이미 카페 회원이었다는 거거든요. 카페 지기 얘기에 의하면. 그다음 그 카페 회원이 200~300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초반에. 네네네. 지금도 뭐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워낙 소규모 카페에서. 근데 그때 좀 미리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 계정주가 이제 과거에 운전이사를 하신 분이 맞다고 결론이 나도 그게 저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것도 당황스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정을 부인이 실제로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결론이 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게 아까 그 마녀 사냥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근거가 있는데 아닌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은 뭐 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래 이제 이런 사람이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지사님에 대한 비호감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믿지 못하는 것도 그분들 탓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이 SNS 계정을 정말로 일선에서 그냥 맨투맨으로 뭐 답도 많이 하고 밤에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올라온 글 중에서 근데 눈에 띄는 거 뭐 답해드리고 뭐 잘 지내고 이게 사실 저의 힘이기도 했는데 한때는 지금은 그게 족쇄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SNS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총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SNS 좀 그만하시라고 내가. 답답하니까 그냥 계속 했던 건데 지금 후회스럽지요 진짜로. 그때 쓴 거 지금 되돌아보면 후회 많이 되시죠? 안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고 네네. 말씀하셨으니까 SNS지만 그 대선 후보 토론 때 네.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그때 네. 상처받은 분도 많았어요. 역시 저도 사람이라서 겪어보니까 알겠더군요. 그게 이번 경선 때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정말로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공격을 받아보니 그때는 본인이 공격적이라는 걸 모르셨죠? 저는 정말로 자제하고 이 정도는 동지에 대한 예의를 다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자제한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 대선 지금 토론회 때.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그 다음에 싸가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업보고 있습니다. 업보라고 생각하죠. 업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실패해서 사실 더 많은 걸 배우는 게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뭐 워낙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해 와서 그런데 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정말 잘하고 싶어요. 후회되죠 정말로. 그때 SNS를 하지 말고 미안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내부에 우리 식구들끼리 저는 자제한다고 생각하고 선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 입장이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보면은 정말 싸가지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2018년에 이재명, 2017년에 이재명을 봤더니
하지 말아서 이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후회도 하시고요. 진짜 후회되죠. 지금 이런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또 저희들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의인데 저한테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선의를 가지고 있는데 쟤는 안 돼. 제 인성이 저게 아니야 라고 하게 만든 건 제 잘못이죠. 제가 다 뿌린 씨입니다. 지사님이 안고 가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네. 예.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 탓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뭐 복구하도록 하는 거는 도정 잘하는 거고 다시 이런 일 안 생기게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누가 특별히 짠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로 벌어졌고 또 마침 저희 네. 인터뷰가 두 번째 수술에 잡혀가지고 이런 얘기 하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이게 명쾌하게 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전히. 원래 뭐 사법 판결이 나더라도 그게 100% 진리에 접근한 결론은 또 아니어서 재심도 하고 그런 것처럼 뭐 이 수사기관의 결론이 어떤 쪽으로 나더라도 그게 뭐 그걸로 완전히 끝나진 않죠. 그 조폭 관련 있지 않습니까? 네, 조폭 네. 관련. 그것도 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있으니까 네. 그 이번에 역으로 또 같이 결론이 나겠죠. SBS 그것이 알고 튄다도 고발하셨죠. 네. 예. 그건 뭐 너무 심해서요. 그리고 너무 타격이 컸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뭐 종북, 뭐 불륜, 폐륜, 뭐 조폭, 뭐 일배,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네. 그 공격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타격이 큰 것이 보니까 네.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종북 이거는 사실 우리 공통의 문제였던 거고 네. 불륜, 폐륜 이런 것들은 사적 영역의 문제들인데 조폭 연루 이거는 공적 영역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서 그렇죠. 조폭에게 이익을 줬다. 네. 이거는 공직자로서는 치명적인 문제고 그게 시청률 높은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가장 핵심 그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거는 그 조폭 연루설입니다. 공적 문제 제기로는 최악이었죠.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뭐 일을 못한다, 뭐 부정부패했다, 뭐 예를 들면 뭐 편짜기를 해가지고 뭐 정치를 왜곡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로는 뭐 욕했냐, 뭐 혹시 뭐 연인 관계 있었냐, 뭐 형님하고 싸웠냐, 뭐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조폭 연루는 아예. 그렇죠. 그리고 이건 범죄. 그게 뭐 사실이면 범죄. 저는 뭐 공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면 공직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나쁜 것 아닙니까? 제가 세상에는 폭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폭력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그 폭력에는 주먹을 쓰는 폭력도 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 다음에 권력에 의한 폭력도 있고 돈에 의한 폭력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사회적 위치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미투 남녀 간의 힘의 격차를 이용한 폭력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는 인간으로 존중되는 합리적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인데 제가 그에 역행하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조폭에게 범죄 집단에게 이익을 줬다. 그거는 반드시 공적으로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민사소송, 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네요. 예, 이런 뭐 억울하신 점도 있겠고 본인 스스로 오빠라고 하신 점도 있긴 했는데 이런 집중적인 그 주변에 편도 없고 집중적 공격을 받다 보면 스스로 위축되고 도정에도 영향을 주고 또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다만 이제 내성이 좀 있긴 해요. 저는 뭐 소위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후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혼자. 근데 그 혼자의 뒤에는 사실은 대중들이 있죠. 저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대중들이 계신데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정책들이 어쩌면 매우 거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저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없애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 얘기해 보시죠, 이제. 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자. 사람들이 부동산에 의지해서 불로소득하면서 타인이 노동한 결과를 이용해서 사는 게 평생의 꿈이 되는 사회. 그게 망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토보유세를 내서 전부 공평하게 나눠주면 자산 불평등도 조금은 완화하고 사람들에게 가처분 소득도 늘려서 경제도 조금 순환할 수 있고 분양하지 말고 공공 영역에서는 최소한 임대주택을 짓자. 사람들이 꼭 집안 사고도 임대받아 살 수 있게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최근에 논쟁되는 수술실 CCTV 의사분들 중에 80% 가까이가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무의식 상태에서 완전히 자신을 다 노출해야 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황이라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또 뭐 토목 비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민간 건설보다 공공 건설의 단가가 실제로는 거의 2배 가까이 뻥튀기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경로당 이런 걸 지면요 평당 건설비가 보통 900만에서 1000만원씩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과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죠. 국토보유세,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이런 정책. 분양가 공개, 뭐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핵심은 뭡니까? 왜 수술실 CCTV를 공개하자고 하셨어요? 의사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밀폐된 공간이고 환자는 무의식 상태인데 거기서 온갖 대리 수술, 뭐 성추행, 뭐 모욕 그런 일이 설사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 영역인데 그 전문가들을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또 그 수술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의사분들 주장이신데요. 네.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되게 해놓죠. 아, 자기들을 위해서. 근데 그건 이제 환자한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공개를 안 하는데 공개해라. 근데 저희는 환자 동의 받아서 또 의료원이니까 민간 병원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 의료시설에 한해서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달 동안만 비공개로 가지고 있다 폐기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 피해볼 일 없고 그 환자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의료인 제외하고는. 뭐 의료진도 볼 수 있죠. 의료진 당연히 보죠. 제외하고 환자 본인만 볼 수 있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저는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조심할 테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 전에 다른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뉴스들 저도 책임지려고 합니다. 예, 걷어내지 않으면 지금 사실 이런 얘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특히 뭐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나왔으니까 점 얘기 뭐 이런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죠. 또 하고 있네. 아무리 길게 얘기하셔도 변명이라고 할 사람들과 맞습니다. 좀 일리가 있냐 할 사람과 뭐 애초에 지지했던 분들과 다 나눠질 것이고 그 간격이 얼마나 좁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뷰로. 근데 이제 그 간격도 의심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뭐 제 책임이죠. 제가 뿌린 겁니다. 업보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지사님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동안 계속 짊어가야 될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이제 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점 얘기요? 아니 점 얘기는 이걸로 끝내면 되는 거죠. 네. 다른 것도 뭐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데. 신체에 또 다른 게 있다. 그러게, 저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 지나고 또 하나 나오고 이런.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어디에 뭐 등판에 점 있다. 그럼 제가 등을 보여드리고 은밀한 그 부분에 있다고 해서 저는 수치심 감수하고 보여주니까 결국 이러다 보면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다. 그럼 제가 가슴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만하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저도 인권을 가진 인간이다 라는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또 한꺼번에 이런 게 몰려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한꺼번에 오니까 한꺼번에 가겠지요. 근데 이제 어차피 12월이면 뭐 조사 결과도 발표되고 네. 대략 11월 정도면 어떤 방식으로도 일단락 되지 않겠습니까? 뭐 조폭 연루설, 일베 활동설, 그 불륜설, 그다음에 강제 입원설, 고발당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면 좀 일본 일단락이 될 테고요. 나머지는 또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말 제가 도정을 맡아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과는 또 달라서 1300만이 넘는 도민의 일에 관한 것이어서 작은 일도 엄청난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보시고 끝내죠. 시장의 한 시간은 100만 시간이다.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이제 제 한 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상태가 되죠. 저의 정책 결정 하나, 또 저의 판단 하나가 1300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정말 그 1분 1초가 중요하죠. 서류 한 장을 더 보느냐, 안 보느냐. 그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는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저도 사실 경찰 수사 대비하느라고 진술서도 써야 되고, 또 같이 변호사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죠. 예를 들면 검증하기 위해서 또 병원도 가야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병원도 수소문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이 일단락이 어떤 식으로 네. 되고 나서 그때 네. 도정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수상을 하고 끝냈습니다. 이재명 아쉽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 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불친절한 에이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인터뷰 모두 길어져서 김원중 본부장은 저희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퇴계 기간에서 하도 질 못해가지고 어쨌든 가실 때 잘 됐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자, 이번 거는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예, 2분 30초 남았네요. 네, 왜 생방송인데 왠지 이거 보이콧하고 싶어요 지금. 방송 사고 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오늘 주제를 초스피드로 진행해보죠. 일본이 사실 이번에 또 노벨 과학상을 받았고 네. 과학 강국인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자세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리면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걸 일본이 실험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게 혹시 지금 로켓 타고 가잖아요. 네, 지구와 우주 사이 어떤 관을 연결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간다 이런 건가요? 관은 아니고 이제 선을 연결하는 건데. 관이나 선이 어쨌든 예, 그걸 타고 그렇죠. 쫙 올라간다? 그렇죠. 이게 사실 SF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가능성은 조금씩 얘기가 됐었는데 일본이 이번에 국제우주정거장에다가 우주선을 쏘면서 네. 이 실험 기구들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이제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하고, 사실 지금 실험 상태는 굉장히 소규모고요. 이 기자재 자체는 10cm 크기고 발사는 길이는 가능할 것 10m고.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우주에 뭔가 하나 비행체 띄워놓고 그렇죠. 지구하고 연결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선이든 뭐든 그거 쫙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예, 보통 이제 9만 킬로미터 정도 높이에다가 하나를 올려놓고 네. 거기서 이제 탄소 나노튜브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선을 만들어서 밑으로 떨어뜨리고 네. 그다음 밑에서부터 이제 기자재를 그 선을 붙잡고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보강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걸 매달아서 사람이고 사물이고 올려보내겠다. 왜냐하면 지구 자전 속도가 같이 도니까 그렇죠. 같은 하늘에 계속 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근데 거죠. 이제 뭐랄까요? 불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제 탄소 나노튜브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줄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1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10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강도의 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줄을 연결해서. 너무 강력한 줄이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연 띄우듯이 이를테면 그런 건데. 연 띄우듯이 인공위성하고 네. 인공위성에 줄을 매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바싸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로켓보다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게 바로 며칠 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유주 로켓이 러시아에 실패했죠. 2분 만에 네. 폭발을 하고 물론 이제 조종사들은 우주 발사 탈출했습니다만 역사 50년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폭발합니다.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일본이 또 그런 것까지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 만화에서 나온 상상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실험, 이론적으로는 얘기가 많이 되던 건데, 일본이 실험을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걸 현실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서 좀 놀라운 거죠. 일본이 우주 분야에서 우리가 확실히 하긴 중국도 앞서가고 매우 많이 앞서 있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3분짜리였나요? 안녕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